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결혼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관계가 인정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 보장받는 것이 굉장한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혼인신고라는 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혼인신고가 아마도 반려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반려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에요. 일부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법안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시대 같으면은 동성연애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로 통성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아니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회 혼란을 일으켰던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했던 사실만 봐도 소돔 고모라성은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확산된다고 하면 가정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약자들,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를 더 소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차별하는 그런 입장에 선다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 이제는 뉴스메이커와 만나시겠습니다. 9월 7일 얼마 안 남았죠? 아마 우리 사회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공개적인 동성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김종왕수 감독과 영화사 레인보우 팩토리 김성환 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 차원을 넘어 사회 의제로 부각되기까지 합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국회에서 성소수자 4대 인권 입법과제 실현 촉구와 김종왕수 김성환 결혼식 국회의원 초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첩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주인공인 김종왕수 감독과 김성환 대표 두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 감독님 그리고 김 대표님 아침부터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리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제 얘기할 때 목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목소리가, 예, 이게 라디오로 나가면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지명을 하든가 아니면 직접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결혼식을 앞둔 가면은 어떠신지 두 분 차례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김종왕수라고 하고요. 네.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로 해서 딱 10일 남았는데요. 네. 뭐, 저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너무 일을 크게 벌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많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축복해 주실지, 그리고 또 저희 결혼식을 계기로 사회가 어떻게 또 변화할지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네. 그럼 김성환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환입니다. 네. 저 역시 어제 그 감독님 어머니부터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서 어떡하냐고 저한테 걱정도 하시고. 또 제가 어머니가 좀 말려주세요 이랬더니 강수가 내 말을 듣니 이러면서 도리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행사가 크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저도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 사실 거의 제 친구들부터 모두가 다 오겠다고, 청첩장을 안 줘도 가겠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어서, 어쨌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
양가 네. 지금 방금 이제 뭐 전화가 네. 오고 갔다는 얘기에서도 이제 다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양가 가정 모두로부터 허락을 받은 그런 결혼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우리 사이에 매우 생소한 그런 사건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이 9월 7일 결혼식이 오기까지 어려움 우리 김종환 네.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게이 커플이라는 것도 되게 컸고요. 네. 뭐 이제 양가의 가족분들이 그 게이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었지만 네. 이제 결혼식 같은 것을 한다 이런 것이 일단 좀 우리 사회에 아주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왜 너희가 먼저 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고민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김승환 대표의 부모님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는 19살 차이도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예, 이성애자들도 어려운 나이 차이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사실 승환이가 개를 탄 거다. 왜냐하면 제가 19살이 많기 때문에 연륜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잘 이끌어 줄 것이니까 저를 믿고 맡기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었는데 설득이 쉽지는 않았어요. 나이 차이는 별 중요하진 않죠. 뭐 그런가요? 피카소도 뭐 80 넘어서도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19살 차이라는 게 뭐 약간 좀 그래 정도의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게 그보다는 오히려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승환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시죠. 근데 사실 나이 차이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지금은 당장은 괜찮다. 하지만 세월이 좀 지났을 때 저보고 내가 그 강수 씨의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 너 너무 많은 짐이 되지 않겠냐. 그게. 대단히 현실적인. 네. 그거 말고 이렇게 동성 결혼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옳은 일인 건 되게 동의를 하세요. 의미가 있고.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을 때 또 자기의 아들인 당사자가 시도했을 때 뭔가 겪게 될 그런 상처들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매우 염려하셨어요. 그게 처음이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우리 김 감독님하고 김 대표님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로 인한 그 사회적인 비난과 압력을 맨 먼저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우려였겠네요.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왜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가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설득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는 나서서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차별에 시달릴 것이다. 근데 그게 왜 내가 되어야 하는지는 사실 나도 모르지만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2년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그래 알겠어 이제 니네 마음대로 해 하셨다가 한 보름 있다가 다시 또 갑자기 전화하신 거예요. 절대 안 돼! 이러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동의해 주셨죠.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도 조금 여전히 걱정도 있으시지만 그 부모님들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결혼식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바뀌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결혼식을 계기로 성소수자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바뀔 것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잘난 분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났나요? 잘났으니까 그 사회적 관심이 오는 거지. 잘나지 않은 사람이 하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다들 넘어가 버리지. 이렇게 잘났다는 표현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제 듣긴 듣는데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하는 사람이라서 영화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대중과 이렇게 만나는 그 매체이다 보니 영화하는 사람이 가진 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장점이 있나요? 이렇게 괜찮나요? 비주얼도? 네, 보기에? 예, 아주 잘 어울리는 한상의 바퀴벌레입니다. 감사합니다. 바퀴벌레라는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한상의 바퀴벌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퀴벌레가 생명력이 아주 끈질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밟아도
바퀴벌레는 설국 열차에서 단백질 덩어리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거 지방이 없네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 바퀴벌레로도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바퀴벌레 문화적으로 먹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잘 먹을 수만 있다면. 네, 저희는 한 쌍의 바퀴벌레입니다. 넘어가죠. 근데 그 결혼식 청첩장 안 받아도 아무나 가도 됩니까? 네, 청첩장이 없어도 아무나 오셔도 되고요. 네. 저희 결혼식은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청첩장이거나 뭐 초대장이거나 이런 게 없어도 아무나 오셔도 되는데 단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분들, 차별하는 분들은 오셔서 방해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뭐 결혼식 방해 힘입니다. 그러게요. 업무 방해 힘이죠. 네. 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은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우리 김성환 대표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그 2004년 5년인가? 2004년 말. 네, 4년 말이었고요. 그 친구 사이라고 해서 그 한국 게이 인권 단체에서 만났습니다.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 친구가요. 그 친구 사이라는 이제 그 인권단체의 문을 싹 열고 들어오는데 후광이 확 비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한테 후광이 있을 수가 있구나. 저는 그전에는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친구하고 다른 사람 둘하고 뭐 한 3명, 4명 정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얘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만? 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작을 폈죠. 한 6개월 정도. 꽂혔다라는 말이 이제. 네. 맞습니까? 김 감독님? 감독님이 그때 저한테 관심을 표현했었어요, 많이.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친구를 꼬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공작을 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딱 소개해 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이제 저희 MT였거든요. MT. 네, MT 가기 전에 이제 MT를 준비하는 후배한테 제가 꼭 같은 조에 편성하게 해달라. 그리고 열차를 타고 갔는데 열차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형을 위해서 그걸 왜 해줘야 되는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럼 난 MT를 가서 사회를 보지 않거나 아니면 MT를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회를 봐야 되는 어떤 꼭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MT 가서 그 하룻밤의 공작 끝에 제가 결과적으로 방점을 딱 찍게 딱 찍었습니까? 근데 전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관심이 보여. 특히 9년 전만 해도 사실 감독님만 해도 그때는 이렇게 커밍아웃 하진 않았었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대다수 약간 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호감을 표시하다가 되게 오래 걸려서 사귄 과정이었는데 되게 적극적이고 자기를 매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저돌적인 면에. 저는 그런 게 제가 그동안 봐왔던 같은 성소수자 대우의 다른 태도였었어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역시 뭐 성소수자 그게 일반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 성소수자 간의 관계에도 용기 있는 자가 뭘 얻는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는 통하네요. 자, 이제 우리 김종왕수 감독님이 서로 연인 사이라는 걸 이제 밝혔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뭐 두 분이 뭐 사귀는 거 사람들 모르니까 두 분만의 문제였는데 이렇게 밝혀지니까 김종왕수 감독님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우리 김 대표님은 상당히 좀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전 사실 5월 15일 날 그 기자회견 자체가 결혼식 발표와 동시에 저의 사회적 커밍아웃이었잖아요. 상당히 부담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감독님 너무 19살 차이 연하를 강조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강조한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이렇게 막 떠들어댄 거지. 근데 사실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땐 제가 21살이었고 지금 3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아름다움이 지날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 이제 사람 너무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또 감독님이 되게 동안이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소년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되게 부담스러웠었어요. 소년 같은데요, 뭐. 오늘 칭찬을 많이 받고 가서 칭찬 마사지, 자긍심을 막 국민TV 나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이 아마 밖에 나가서 나이를
밝히면은 네. 최소한 10년은 정말요? 어리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TV 많이 들어주세요. 네, 훌륭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사실 이게 이제 라디오니까 청취자분들이 못 보셔서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우리 좀 있으면 텔레비도 할 거거든요. 네. 그때 TV로 나오시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 TV에서 아침마당 같은 방송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네. 나와서. 아이 뭐 물론이죠. 뭐 어쩌면은 뭐 아예 그냥 고정 출연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제 권한은 아닙니다. 네. 자,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아까 뭐 사전에 나오는 그 스팟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그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흔한 일도 아니고 특히 이 보수적인 개신교계에서는 그야말로 그 뭐 wen수대하듯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불로 쳐맞을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그런 근데 징후를. 저는 그 말 들을 때, 와,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을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돌을 던질 때 이 중에 죄가 없는 자만 돌을 던지라 했었잖아요. 그렇죠. 과연 자신 자신이 죄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 네. 제가 아는 뭐 육봉기 목사는 제가 죄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하신 분이던데. 그게 말이에요. 자, 그런 피해, 탄압, 네. 이런 유무형의 탄압들이 많았을 건데 가장 기억나는 거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 감독님께서. 예, 저도 뭐 아까 그 목사님 비슷한 발언을 대놓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옥에 갈 거다. 그 뭐 유황불에 천년만년 타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기독교 신자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죄라고 이제 생각하신다 한들 이를테면 제가 이제 동성애자로 산 게 고작해야 몇십 년일 거잖아요. 네. 그 몇십 년 산 것 때문에 천년 만년을 유황불에 태워 죽이실 분이 아니시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네. 이를테면 아유 괘씸한 것 그리고 뭐 이렇게 쥐어받고 뭐 이렇게 하실 분이지 뭐 고작 몇십 년 한 것 때문에 천년 만년 이렇게까지 저주와 혐오를 퍼붓는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할 일이 아닌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혐오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제 트윗에 이렇게 멘션을 보내셨는데 자기 직장 동료들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걸 광화문에서 우연히 봤나 봐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보면은 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러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또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를 자꾸 보여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지가 그런 걸 이제 네. 불러오는 거죠. 우리 김 대표님은 5월 이후에 좀 많은 순환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전 도리어 이렇게 평소에 사실 별로 못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도님과 달리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는데 도리어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가 국회 앞에서 이렇게 성소수자 4대 입법 과제를 들고 무지개 행동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10시에 기자회견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바른 성문화 전국 연합이나 어머니 이런 데서 이렇게 여기서 오셔가지고 네. 더 크고 좋은 앰프를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막 기자분들이 사실 이제는 상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논리가 안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찍지 않고 저희만 계속 찍으니까 더 열받아 하시는 거예요. 더 소리를 지르시고. 어디 와가지고 그냥 막 밀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으시고. 근데 나게 끝나고 저희가 국회의원들 이제 찾아가고 있었잖아요. 네. 찾아뵙고 이러는데 그때 국회 앞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안까지. 그래서 어떤 두 분이 아주머니이셨는데 그 두 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되게 국회 앞에서 매우 혐오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1대1로 더 혐오감을 할 줄 알았는데 이미 다가올 때 눈빛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한테 저희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당신들이 결혼을 반대하거나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아이들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저는 진짜로 당신 아이가 성소수자일 수도 있고 당신 친구나 또는 주변 친지의 자녀가 성소수자일 수도 있다. 나는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 떨리는 거 봤을 때 전 도리어 두려움을 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뭔가 그 이제 자기들이 눈에는 일탈이라고 보이고 네. 그런 것에 대한 무지에 사실 두려움이라는 건 무지에서 오는 게 더 많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현행법상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과 김성환 대표님의 결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법은 아니죠. 불법도 아니지만 예,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결혼식을 했다고 한들 그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다른 그 행위가 없으니까 불법은 아니지만은 합법이라 하면 두 분이 맺어졌을 때 재산 관계라든지 혹은 이런 문제가 이제 이 우리 그 민법상으로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9월 7일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면 9월 9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제 혼인신고하러 갈 건데요. 저희가 서대문에 살기 때문에 서대문 구청에 이제 혼인신고하러 갈 거예요. 그럼 서대문 구청 담당 직원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얘는 하필 왜 서대문에 살아서 나한테 이런 짐을 주는 것인가 할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청 담당 직원한테 이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반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는 받았지만 뭐 나중에 반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민법에서 이렇게 그 동성 간의 혼인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반려가 될 것이고요. 그 반려된 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에요. 네, 저희가 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돼 있는데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에 위배된다. 평등권에 대한 위배, 그 행복추구권에 대한 위배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최근에야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 지금 세계적으로 16개 나라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있고 그리고 22개 나라에서 동성결혼 말고 이제 시민결합 형태로 그 동성 간의 결합도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갑자기 그 이성애자들이 착해져서 혹은 그 마음씨가 넓어져서 그래 동성애자들 니네 결합을 인정해 줄게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쟁 끝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결혼식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법적인 싸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 김조광수 감독님이 스스로 신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아니 특정 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괜찮아요. 저는 성공회 그 나가고 있고요. 원래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교리로 이제 동성애를 금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갈등이 좀 심했거든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해성사를 꼭 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영성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걸 할 수가 없는데 그 영성체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저는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 중에 있었는데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미국 성공회나 많은 나라 성공회에서 동성애를 그렇게 교리로 금하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게이로 커밍아웃 하신 주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성공회로 이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성공회 대성당 서울 대성당에 나가고 있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성공회는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게이로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거죠. 천주교 이제 신부님들은 뭐 결혼을 안 하니까 굳이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쭈는 건데 이게 천주교 하니까 그 교황께서 이 성소수자가 선한 의지로 나를 찾는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천주교도 좀 변하지 않을까요? 근데 천주교가 뭐 변화의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이제 그 수녀님이나 신부님들 중에 공개적으로 당신의 결혼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 그 당신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신부님, 수녀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황청과 이렇게 중앙집권 형태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황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그 로마 교황청이 어떤 그걸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의 모든 나라의 천주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거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례로 보면은 갈릴레이가 사면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갈릴레이가 그 지구가 돈다라는 것으로 이제 파면됐는데 그걸 사면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고
있고 지금도 천주교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천주교가 변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아까 분명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교황님도 그렇고 이 기독교 전체 내에서 이제는 성소수자의 결혼과 인권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교리와의 갈등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아까 행정소송을 하고 헌법소송을 제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군형법 또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군형법 92조 6항에 보면 그 학문 선교 등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 선교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학문 선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명백하게 남성 동성애자를 그냥 무조건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학문 선교도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거는 명백하게 남성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부 그 기독교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애자도 처벌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성애자가 합의에 의해서 학문 선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이렇게 알게 할 것이며 그게 알았다 한들 그거를 처벌한다는 게 정말 그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이 조항이 유일하거든요. 모든 그렇습니까? 법을 통해서. 예. 저희 유일하게? 예,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이 조항만이 동성애를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는 군의 특성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군의 특성상이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군형법에 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으로 충분히 그 처벌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뭐 동성 간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경우에도. 근데 그 특별하게 이 조항을 넣은 것은 그 합의에 의한 동성애자까지 다 처벌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차별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당장 폐지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92조 6항이 언제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92조 6항이요. 원래는 92조 5항으로 해서 그 올해 초까지 존재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그 학문 선교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 전에 개간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예를 들면 닭들이 하는 짓이다, 니네 하는 짓은 이렇게 좀 그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올해 3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된 이유는 그 형법에서도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해서 이성 간의 성추행, 성폭행만 이렇게 그 처벌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남녀 사이에만 처벌하고 있었는데 그 남녀 동성간에도 동성애도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뀐 거거든요. 형법이 바뀌면서 군형법도 그것 때문에 바뀌는데 그걸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개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해 그렇게 개정이 됐다면 이건 명백하게 동성애자를 겨냥한 악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참나. 진짜 이거 폐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성소수자가 정말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물론 게이도 있지만 저희가 다 그 학문 선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우 다양한 그 성관계가 있는데 사실 좀 그런 것도 황당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사람들이 아니 거기는 그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 그걸로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혐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손도 하지 말고 손은 뭐 성행위 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잖아요. 입도 마찬가지고 당신들 다 손으로 하고 입으로도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건 괜찮고 그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일부는 막 혐오스러운 발언을 해가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결국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입법과제, 즉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포함해서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는 게 진보정당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는 맞지만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게 그분들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환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이 타고난 조건에 의해서 네. 사실 피부색 뭐 또는 나이, 성별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 역시 자기가 스스로 타고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가지고 차별을 하겠다는 거죠. 흑인 보고 피부가 검으니까 차별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보수 기독교에서 본인들이 미국에 가셔보시면 동양인이랑 차별받거든요. 그 이유만으로.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타고난 것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차별금지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된다. 차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약간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죠. 차별할 권리를 얘기하시는데 차별할 권리는 어떤 이에게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성소수의 권리가 확대된다 그래서 이성애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마치 그렇게 되는 것인 양 막 호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얘기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확대되면 가정이 붕괴된다 이러는데 정말 그런 거짓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동성애자의 권리가 확대된다고 해서 이성애자가 갑자기 권리가 확대됐으니까 나도 동성애자로 살아야지 누가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처럼 부추겨서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로 반대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 선동에는 놀아나시지 않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특히 이른바 성적 소수자의 취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건데 그걸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은 정말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는데도 반대하는 건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혐오인 거죠. 네, 정말 혐오인 거고 그리고 교리를 들어서 또 반대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거는 교회법을 갖고 얘기할 때면 몰라도 100번 양보해서 교회법을 갖고 얘기할 땐 몰라도 사회의 법은 우리나라는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종교에서는 이러니까 그걸 갖고 이른바 우리나라 법 체계 안에서 그걸 투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 행정소송하고 이제 헌법소원이 말하자면은 성소수자 차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그 첫 단초가 될 것 같은데요. 행정소송은 어떻게 내고 헌법소원은 어떻게 내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혼인신고를 해서 그게 반려가 되면 반려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고요. 행정소송은 바로 고등법원으로? 아니요. 그냥 그것도 1심, 2심, 3심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심 법원에 이제 제출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그거 하면서 법원에서 다투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낼지 아니면 행정소송 이후에 헌법소원을 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변호사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원고단을 모을 생각이에요. 원고단? 네, 저희처럼 이제 커플로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받아주지 민법에서 부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만 원고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사실 이성애자 커플들도 원고단에 이렇게 합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성애자 동거도 우리나라에서는 동거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단도 이렇게 좀 확대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민변과 함께 이렇게 좀 고민해 보면서 민변에서 저희를 변호할 수 있는 많은 변호인들을 좀 확보하는 그래서 변호단과 원고단을 좀 숫자를 늘려서 사람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이 되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일종의 집단 소송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변호인단도 크게 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거 제기해서
그 대법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헌법소원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대법원의 구성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향적인 판단을 법원에서나 헌법재판소에서 못 내릴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을 더 좋게 받으면 예를 들면 위헌 판결을 받는다거나 하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 법적인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그 이성의 결혼이란 제도 외에 있는 다른 결합의 형태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요란하게 결혼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알려서 이 동성결혼 플러스 다양한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마련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께서 그 재임 당시에 이렇게 아예 그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켜 놓으셨어요. 법적으로. 네. 근데 사회 인식이 변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 모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성소수자가 탄압을 받거든요. 아, 법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네, 법으로는 보장. 사회적으로는 차별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현실에서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가 쌓였을 때 그때 또 제도화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요란하게 하시는 이유는 근데 여전히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그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한 4분의 1, 25%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왔죠. 아니요. 갤럽에서 조사했을 때는 33%. 33%가 찬성, 67%가 반대. 그러니까 아직도 3분의 1이. 네, 3분의 1 정도가 찬성한다는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조사했을 때 22%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동성 결혼이나 이 동성애자들의 결합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이렇게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었고 외국의 일이다라고만 생각했었을 때 조사한 거니까 33% 정도면 저는 꽤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공개적으로 결혼하고 저희가 계속 앞으로 알리고 하다 보면 좀 50% 넘는 거는 좀 시간 문제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20대에서는 57%가 찬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이렇게 젊은 세대일수록 찬성률이 높다는 것은 미래에는 밝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결혼 당연히 합법화돼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거지만 저는 꽤 빠른 시간 안에 예를 들면 한 10년 안에는 그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홍대 거리 앞에서 이제 그 천토땅을 나눠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아, 홍대 거리 어디서 했습니까? 홍대 그 H&M 거리. 거기서. 그리고 상상마당 앞에서 했었는데요. 앞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그 대학생 지지자 모임에서 이렇게 투표를 했었어요. 스티커로. 지나간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근데 거의 90% 이상이 찬성에 가까웠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미 찬성의 그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다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 앞을 무작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90% 이상이 동성결혼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나 일반 사회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에 대한 시각이 좀 왜곡되어 있는데요. 그게 동성결혼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해서 자기가 동성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성결혼 그래서 이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주면 이런 사람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 동성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손해날 게 뭐가 있어. 사회적으로 무슨 혼란이 와. 그러니까요. 아니 그들의 권리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외국의 경우에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들이 16개 나라인데 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그 해에는 본물처럼 이게 올라오죠. 그동안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본물처럼 튀어나와서 막 결혼하는데 그 다음 해에 보면 그냥 일정 비율로 쭉 가거든요. 그렇죠. 이성애자가 갑자기 동성결혼 합법화 됐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이성애자의 결합과 동성애자 결합이 그냥 동등할 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라고 결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동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성 결혼으로 바뀌어서 동성 결혼의 그 퍼센트가 쭉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일정 비율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보수적으로 보면 3%, 많게 보면 10% 가까이가 동성애자 혹은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율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죠. 이제 성적 소수자라는 건 말 그대로 소수자이고 그건 타고나는 건데 네. 이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갑자기 뭐 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나 봐요. 네. 네. 저랑 친하다 그래서 우리 김용민 씨가 갑자기 나 동성애자로 변했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뭐 정상적인 이성애자입니다. 어머 그 정상이란 발언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비정상적인 이성애자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쓰신 거예요. 역시. 아니 뭐 그냥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그런 도덕의 범주 내에서 이성애자다 그런 취지죠. 비정상적인 아까 그 팬티 내려야 되는 뭐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은 육재진 목사님은 좀 비정상적인. 육공기 목사님. 예. 자, 아까 16개국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 나머지 나라 중에서는 시민결합제도. 네, 시민결합이라고 해서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거는 이제 시민들의 다양한 결합을 그 가족 구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족 구성으로? 네.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들의 결합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들의 동거도 인정해 주고요. 이제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커플의 결합이 아닌 형태의 가족 구성. 예를 들면 노인들끼리 공동체를 구성했다. 뭐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결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가족으로. 오히려 더 진전된 방법이네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결합 형태가 꽤 오랫동안 유지해 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를 다시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성애자들도 결혼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성애자들도 예를 들면 비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시민결합으로 괜찮아. 그거는 이제 자기의 선택인데 이성애자 같은 경우 선택인데 동성애자는 시민결합 말고는 또 동성결혼은 안 되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회의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사실상 그 이성애자들의 결혼 제도에 준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에 그러니까 시민 결합이 모든 걸 이렇게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합쳐져서 이제 그 시민결합 형태를 유지해 가고 있다가 뭐 동성 결혼으로 다시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나라들이 많죠.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또는 그 연말 소득 공제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시민결합의 제도로는 그 모든 걸 포괄하지 못했던 거죠. 그 제도, 그 혜택들. 그게 부부를 합산해야 되는데 동성 간의 경우에는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죠. 자, 그 결혼식 얘기로 조금 넘어가죠. 아까 청계천 광통교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정말 그 많은 장소를 물색해 봤어요. 저희는 원래는 이제 그 서울광장에서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에서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광장은 신고하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제거든요. 서울광장은?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인데 이제 서울시에서 허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이를테면 서울시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뭐 그래서 서울광장이 아닌 뭐 다른 곳을 좀 찾았었는데 계속 거부당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하시는데 이제 그 거부의 내면은 이제 혐오죠. 혐오고 차별인데 뭐 그래서 계속 거부당하다가 집회 신고로 가능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찾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결혼식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이제 로맨틱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 뭐 시장통 같은 데서 할 수는 없지 않냐.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물색하던 중에 광통교라는 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저녁 노을이 질 때 꽤 예쁘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광통교 주변에 인도에 이제 집회 신고를 냈고 저희가 이제 광통교를 배경으로 해서 그 결혼식을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집회 신고로 가능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죠.
전무후무한 일이긴 하네요. 집회 신고로 그러니까요. 결혼식을 하는. 네, 결혼을 무슨 집회 신고까지 해야 되는 참담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곳을 알아봤는데 네. 결국 청계천의 광통교에서 네. 9월 7일 오후 7시부터 네. 하는 거죠. 6시부터 하는 거고요. 6시부터? 네, 6시부터 이제 본행사가 시작이 될 거고요. 네. 저희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저희가 이제 뭐 입장하고 뭐 이렇게 혼인 서약하고 뭐 이런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7시쯤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녁 놀이 질 때. 자, 우리 김성환 대표님께서 두 분을 네. 대표해서 네. 청취자분들에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사실 저희가 결혼 발표한 다음에 많이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논의되었던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게이 커플이라고 나타난 게 처음이잖아요. 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그러고 저희가 결혼한다고 해서 막 지구가 멸망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저희를 반대하신 분들은. 그리고 저희 역시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결혼식 때 꼭 와주세요. 네. 9월 7일 결혼을 하는 김종수 감독님과 김성환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